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 하나 낳아 기르고 나서 보면 저 스스로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흐르지 않네요. 사람들이 원래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돈이나 상황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남편도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모든 것들이 저에겐 꽤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경험이 더 뼈아프고 큰 고통으로 남들보다 몇 배 더 크게 치를 수밖에 없었단 생각도 듭니다. 지금 돌아보면 앞으로 더 잘 살아가란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이제부터라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가 서로 몇 번의 연애하는 것도 보고 그저 한 번씩 동기 모임에서나 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주 보게 됐죠. 여자 혼자 산다는 게 험하고 무서운 일이 많잖아요.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인지 변태인지 모르겠는데 빵을 사와서 먹고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보란 듯이 흔적을 남겨놓고 간 게 무서워서 집에 1초도 있기가 무서웠죠. 집 밖에 나와서 CCTV도 뒤져봤는데 가짜로 달린 거라서 어디에 요청을 할 데도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계속 집에서 지내는 순간이 악몽이 됐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멀쩡한 집을 놔두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왜 문만 열면 누가 튀어나오거나 침대나 옷장 안에 숨어 있다가 나올 것만 같은 기분 있잖아요. 집안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식은땀 흘리며 자는 날이 많았죠. 그러다 방황하고 있는 저를 지금의 남편이 지나가다 보고 윤주야, 왜 이러고 돌아다녀? 어디 가는 길이야?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 뭐가 무서워? 아직 초저녁인데. 얼마 전에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있어서. 뭐라고? 어떤 놈이? 너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들어가긴 싫고 어쩌겠어. 그렇다고 밖에서 버티면 달라져? 비밀번호 키는 당장 집안에 CCTV부터 달아야지. 아니다. 일단 들어가서 짐 싸서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 집 재정비를 좀 해야겠다. 아니야, 불편하게 무슨. 불편이 문제야? 불안해서 너 어떻게 자? 못 잤지? 자꾸 깨긴 깨. 무서워서. 어쩐지 얼굴이 넋이 나가 있더라. 일단 같이 집부터 가자. 나는 너 누구한테 차인 줄 알았네. 차일 사람도 없다. 무슨. 너같이 괜찮은 애가 왜 아무도 없어. 그 잘난 남자친구는 다 어디 가고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서윤주가 된 거야. 믿기 힘드네. 다 옛날 이야기지. 집에 캐리어는 있어? 있긴 한데 왜? 짐부터 대충 싸.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단 필요한 것부터. 그래도 우리 집은 꽤 넓은 편이라 방 하나는 비워줄 수 있어. 우리 엄마랑 형 오라고 내가 손님 방으로 하나 뒀거든. 그 방 너 쓰면 돼. 그래도 너무 신세지는 것 같은데. 당장 이사 가기도 힘들 것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던 참이었어. 네가 왜 피해 다녀? 그런 놈들은 너 뒤에서 따라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 경찰이랑 제대로 알아보고 정리하자.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는 걸로 접수도 안 돼서 그냥 왔어. 여자 혼자 사는 게 죄지. 내 친구 통해서 내가 따로 알아볼게. 예전에는 그저 친구일 뿐이었던 애가 너무 든든하게 다 정리해주니 고맙기도 하면서 남자로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도 있는 일을 본인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보고 다니는 걸 보면서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단 말을 실감했던 것 같아요. 윤주야, 일단 우리 집에서 조금 더 지내. 왜? 뭐가 좀 나왔어? 여자 혼자 사는 방 털고 다니는 놈들이 최근에 있었대. 친구가 CCTV도 달아달라고 인터넷에 글 올리면 조금 빠르대서 내가 그것도 해놓기는 했어.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는 건 위험하니까 지문으로 신청해놨어. 조만간 같이 가서 설치하는 거 보면 돼. 벌써 다 해놓은 거야? 혼자? 하루가 급한데 빨리 해야지. 이따가 봐, 집에서. 그리고 예상 외로 같이 지내는 시간이 편하고 좋더군요. 아무래도 남녀라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누구랑 있어도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남편의 모나지 않는 성격이 한몫했던 것 같아요.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저 모르게 배려하는 게 눈에 띄었죠. 그리고 늘 외롭게 먹던 저녁도 오늘 내가 실력 발휘한다. 퇴근하고 바로 와. 기대되는데? 알았어. 사갈 건 없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오기만 해. 그렇게 저녁도 같이 해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가 마치 연인이나 부부처럼 지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가는데 누구 하나 먼저 고백하는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여기가 꼭 내 집 같네. 그럼 살아 계속. 나도 너하고 있는 거 좋다고. 진심이야? 나 대학 때도 너 좋아했었는데 전혀 몰랐지? 이 기회에 우리 만난 거 진지하게 생각해줘. 그렇게 저는 동기로 만났던 사람을 애인으로 두게 되었고 우리는 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편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때로는 제일 좋은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좋았죠. 여태 다른 남자들하고는 연애하면서 이 정도로 서로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남편하고는 결혼을 내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 계속 늙어가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했죠. 그리고 남편이 하루는 엄마 갔다 왔는데 눈치채셨어. 누구냐고 묻더라. 어머니 오셨었어? 말하지. 짐 좀 치울걸. 그냥 나도 눈치챘으면 하고 안 치웠어. 숨길 이유 없지. 아들이 벌써 30 중반이 됐는데 여자 있는 소식 들음 좋아할 때 아니야. 우리 엄마 누군지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내가 참으라고 말렸어. 또 오시면 가서 인사라도 드릴게. 정말? 부담스럽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 꼭 얘기해줘. 그렇게 남편 쪽 부모님이 알고 나니 결혼까지 진행이 착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반찬까지 싸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남편 집으로 가서 처음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를 정말 예쁘게 봐주시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드려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우리 아들이 만나? 무슨 복이니 너는? 내가 점수 따고 싶어서 반찬도 싸왔어. 저녁 먹고 가. 손부터 씻고 와요. 무겁게 이걸 다 들고 오셨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나도 안 무겁던데?
유쾌하게 농담까지 하는 어머니를 보니 남편의 둥글둥글 좋은 성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집을 보더니 둘이 꽤 가까이 지내는 모양이네. 순간 그 이야기를 하니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말했잖아. 그때 위험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 여자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냥 이 기회에 둘이 얼른 합치는 게 낫지 않아? 이제 그래야지 곧. 내 아들 욕 같아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중대 발표라도 하는 느낌이라 저도 눈치를 보고 있었죠. 실은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 아, 그건 몰랐네요, 제가. 부모 입장에선 그런 일 일어나면 괜히 내 탓 같고 애가 그 위로 주눅 들어있는 걸 보니까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호영이한테도 형 일 겪고 나서 더 신중하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니 안심되네. 좋은 사람 같아서 괜히 서두르고 싶어진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둘은 그래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서로를 아니까 더 위험 부담이 적지. 자주 만나서 지내. 나는 찬성이야. 괜히 어른들 눈치 볼 거 없어. 신혼 연습이라고 생각해. 응?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 경험 덕에 시댁에서도 꽤나 큰 가슴앓이를 한 눈치였죠. 어머니가 가고 난 뒤에 남편이 엄마가 자기 정말 마음에 든 모양이다. 왜? 어떻게 알아? 어머니도 너무 좋으시네. 우리 엄마 초면에 흠이라고 형 이야기 죽어도 안 해. 자기는 곧 가족 될 거라고 생각해서 꺼낸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선 형수님 이야기 금기어야? 왜?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그래? 형수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사라졌거든. 사라졌다고? 이혼이 아니고? 응, 영문도 모르고 우리 입장에선 당한 거지. 얼마나 잘해주고 배려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성격 봐. 되게 눈치 보는 스타일이라서 나쁘게 할 줄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아, 왜 부부관계는 남이 모른다고 하잖아. 두 분 사이에 일이 있었겠지. 우리 형도 눈 떠보니 없어져서 찾았다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요즘 세상에? 차라리 이야기라도 하고 갔으면 모르지. 나중에 혹시나 싫어지고 이혼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대화는 하자. 꼭.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에 남편의 형을 만나는 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선 아무 티도 안 내고 잘 대해주는 걸 보니 애잔한 마음이 들었죠. 결혼하곤 제가 좀 챙겨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개월 뒤 부부가 되었죠. 시댁에서는 새로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걸 하고 싶지 않아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만 해서 살기로 했죠. 남편도 그런 절 보면서 아니, 고치는 것도 돈 들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 힘으로 해. 부모님은 주는 기쁨도 있는 거야. 그렇게 큰 건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살아야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덜컥 받아. 우리 모아둔 것 없는 걸 죄송하게 생각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바짝 모으자. 알았지? 우리 엄마가 당신 멀게 느껴진다더라.
기특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댁 반응이 이상했죠. 아파트 거절해서? 너무 어렵대, 당신 대하기가. 아, 내가 너무 단칼에 거절했어? 그것도 그런데 솔직히 엄마는 우리 둘한테 여유롭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던 분이었어. 여기서 살면 본인 마음이 편하겠어? 편히 오기도 힘들지. 좁아 터진 집에. 그래도 집은 너무 액수가 커서 나는 당신도 당연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어려운 집에서나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고 하지. 나 주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모은 엄마한테 이 이야기는 거의 세상 무너진 소리였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이해해. 남편 말을 듣고 나니 감사히 받았어야 하는 상황을 너무 단칼에 잘라버렸나 싶은 마음이 들어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말해준 상황으로 이걸 다시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댁에서 처음 맞는 제 생일날이었는데 친정 가족들보다 더 챙겨주려는 가족을 보니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연락하는 걸 보면서 티가 다 나긴 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라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웠죠. 퇴근하고 시댁에 가자 불이 컴컴하게 꺼진 공간에 숨어 있다 제가 나타나자 케이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와, 여기 다 숨어 계셨어요? 오늘 네 첫 생일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지. 여보, 축하해. 재수씨, 축하드려요.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크게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며느리 생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지. 제가 요리도 다 했어요. 요리까지요? 아주버님, 저 울리시려고 이러세요? 시댁 식구들이 한번 아픔을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저를 몇 배로 더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려는 게 보여서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예쁨 받아도 되나 싶은 황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비싼 선물이나 음식보다 가족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오늘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더 고마웠어요. 솜씨가 부족한 아주버님이 미역국도 끓이고 가족의 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시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케이크도 함께 나눠 먹고 아주버님이 끓여 간이 맞지 않았지만 미역국까지 먹으면서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맞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도 있어. 선물이요? 생일 선물이 빠지면 안 되지. 이거 열어봐. 쇼핑백을 열자마자 명품 선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상자에 담긴 건 고가의 지갑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백 하는 정도의 지갑을 덜컥 생일 선물로 받자니 약간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파트도 안 받겠다고 하고 이거라도 비싼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잘 쓰면 돼. 가격 생각해서 부담 갖지 말고.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네가 와준 걸로 고마워서 그래. 유일한 우리 집안 며느리잖아. 내가 이것도 못 해줘? 그렇게 성대한 생일 파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해마다 이렇게 크게 생일을 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원래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마다 이런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보,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파트 안 받아서 주는 거야.
해마다 그러진 않아. 그럼 다행인데 사실 다 갚아야 할 거잖아. 원래 생일 잘 챙기는 편이야? 집안에서? 뭐든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지. 이렇게는 처음이야. 고마워. 이렇게까지 다들 마음 써줘서. 그리고 한 주 정도가 지나 선물 받은 지갑으로 바꿔서 쓰려고 정리를 하는데 카드를 넣어뒀던 흔적도 있고 누군가 쓴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안에 립스틱 같은 게 묻어나왔는데 그걸 보고 나니 중고로 산 제품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찝찝한 마음은 있었지만 명품을 사주기엔 부담이라서 그럴 수 있겠거니 넘겼죠. 이런 문제를 굳이 이야기해봤자 괜히 서로 얼굴 붉히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는데 놀란 상태로 받았어요. 아, 재수씨, 잠깐 집 근처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만요? 실은 생일 선물로 주려던 게 이제야 왔어요. 그날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배송 때문에 미안해요. 선물이 있어요? 그날 다 받았는데. 나도 따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게 아주버님을 만나 큰 쇼핑백에 든 가방을 받았는데 이것도 명품이라서 제가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차마 이 선물까지 생일이랍시고 받을 순 없을 것 같아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끝까지 아주버님은 그럼 누굴 줘요? 재수씨 생각하고 산 건데. 아니, 이렇게 고가를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명품이잖아요. 너무 검소해서 이런 거 안 드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우리가 줄 테니까 실컷 들고 다녀요. 내가 내년엔 바로 해준다곤 약속 못해도 몇 년 뒤에 또 해줄게요. 이 집 가족들은 무슨 선물만 했다 하면 명품인가 싶어 선물을 받고도 개운한 마음이 안 들더군요. 쇼핑백에 든 가방을 집에 와서 열어보는데 고민이 들었죠. 이걸 그냥 잘 들고 다니면서 사준 사람 보람있게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보다 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선물로 줬다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거 몇백씩 하잖아. 그 정도야? 난 몰랐어. 얘 눈치 볼 거 있어? 첫 생일이라 그렇다는데 받아서 써? 근데 요즘 나온 모델도 아닌데 그걸 어디서 주문했대? 응? 생일 때 주려다가 이제 받았다고. 이거 요즘 나오는 가방 아닌데? 벌써 몇 년 전 거야. 명품에 대해 잘 아는 친구라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테스트하는 기분이 드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선택에 따라 뭔가 달라지진 않나 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너무 무리하게 좋은 걸 주니 제 반응을 살피는 듯한 의심까지 들었죠. 그리고 밑에 가죽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새 상품 같은 느낌이 없어서 또 중고로 사서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을 열어서 살펴보는데 깊은 안쪽에 지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곳곳에 수납하기 좋은 공간이 많은 가방이긴 했는데 이 안까지는 쉽게 발견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안을 여니 세상에 꼬깃꼬깃 손톱만한 크기로 접힌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당신 목숨값입니다. 살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핸드폰 번호도 아닌 이메일 주소가 쓰여 있어 더 섬뜩한 느낌이 들었죠. 아무래도 중고로 살 때 누군가 쓰고 남긴 흔적 같은데 그 쪽지를 보자마자
예전에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떤 일에 이미 얽혀 있다는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가방이 목숨과도 연결돼 있다니 더 불길했죠. 무시하고 싶었으나 내내 그 쪽지의 말이 생각나 메일을 보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바로 제 메일을 읽고 온 답변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고로 넘긴 사람이 제 존재를 이미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이야기는 너무 자세해서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을 밝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뒤에서 정체를 숨기고 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연락이 가능하냐는 제 말에 아무도 모르게 연락하라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중전화로 가서 그분과 첫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신호가 넘어가는데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여보세요? 메일 쓴 사람이 저예요. 한때 그 집 며느리였고요. 아, 혹시 이혼하셨다던. 참나, 그렇게 됐어요? 이혼했다고? 네? 저는 그쪽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들었는데. 여전하네요, 그 인간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겪을 일이기도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 집안 인간들 초반부터 무리하게 집이며 명품 해주면서 사랑하는 척 아끼는 척 하죠. 그게 왜요? 우리 부모님 스스로 목숨까지 끊을 생각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그게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영수증만 들어와서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목줄로 묶어버려요. 그날부턴 10원조차 쓸 수 없는 건 기본이고 그 집안 개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며느리고 예뻐서 줬다는 그 모든 게 빚이라고요. 난 아파트까지 받았으니 어땠겠어요. 심지어 내 앞으로 차린 생일상 재료비까지도 다 매겨서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돌려달라고 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요. 두고 봤는데 안 되겠다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선물로 받은 가방도 내가 달라고 한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 아빠 몇 천을 줬어요. 시집 다 간 딸한테 빚을 만들어서요. 알겠어요? 당신이 하루하루 그 집에서 있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 돈이에요. 당신 가족하고 당신한테 빚이 될 돈. 설마요. 사이가 안 좋으셔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눈치인데 그럼 그 가방 당연히 그쪽한테 갔을 거란 확신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는데요? 그렇게 거쳐간 며느리란 여자들이 셋은 더 있다고요. 그 사람들 얼굴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아빠 돈 돌려받으려다가 전 사라질 뻔도 했어요. 놀러 가자고 아무도 없는 곳 데려가더니 사냥개까지 부려서 사람을 해치려 들었다고요. 나도 내 목숨 걸고 써놓은 쪽지니까 나머지 일은 잘 판단하세요. 시어머니 집 금고 비밀번호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나면 가서 봐요. 그 안에 당신 빚이 될 돈 차곡차곡 정리돼 있을 겁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손이 벌벌 떨린 채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솔직히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낯선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어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시댁 안방까지 들어갈 상황을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1박 2일 여행 일정이 잡혔단 말을 듣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가 다행히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본 순간 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의 신상,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여자들과 과거와 돈 내역서가 정말 낱낱이 쓰여 있더라고요. 물론 제 것은 이제 시작이라 몇 장 없었지만 그분 말대로 생일날 저에게 준 케이크, 미역국 재료, 부모님 재산 명목까지 치밀하게 조사된 항목들이 줄줄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사업체가 꽤 큰 규모다 보니 3년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위에 몇 년 계획인지도 자산에 따라 준비된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1초 만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이 한 줄의 글이었죠. 어느 동 어느 빌라 705호에 혼자 거주 중.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던 날 우리의 인연이 이어진 것도 전부 다 이들의 계획 속 한 부분이었던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결혼 전 제가 살던 빌라 호수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 집을 다녀간 사람이 어쩌면 아주버님, 어머니가 시킨 누군가의 짓이란 것도 짐작이 가더군요. 그 일이 제 결혼을 앞당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쌓이는 날 칼날이 되어 돌아올 거란 사실을 알고 저는 그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싹 다 챙겨가지고 나왔죠. 그분이 쪽지 한 장으로 다음 사람을 생각한 것처럼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아 뭐가 됐든 이걸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더 가보지 않아도 이 상황이 1년 후, 2년 후에 절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갖고 갈 계획을 짠 인간들과 더는 좋은 마음으로 지내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짐을 싸서 모든 상황을 끊어버렸죠. 이렇게 빨리 눈치채고 간 게 다 잡은 물고기 놓쳤단 마음이 들었는지 어머님이여 아주버님까지 설득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사람 누구였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섬에서 지낸다는 그분, 어쩌면 제 형님으로 만났을 수도 있는 그분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고 어떻게든 다음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 서류 다 들고 나왔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입증이 돼요. 솔직히 이 일로 누가 죽어나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피해 내용을 더 모아서 경찰에 알릴 겁니다. 그 서류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럴게요. 저도 최대한 더 모아볼게요. 그리고 이혼이 슬슬 받아들여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받았던 선물이라도 돌려달라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전 그분이 힌트를 남긴 것처럼 가방 깊숙이 쪽지를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이 가방을 아무도 열지 못했으면 하고 마지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모아온 서류, 그간의 증거, 그분이 당했던 폭력까지 모든 걸 모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시댁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부디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인생의 큰 결정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엉망이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끝까지 더 싸워보려고 해요. 허망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